1972년 새해 벽두. 박정희의 연두회견엔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군사상 알릴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긴 합니다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 국회 국방위원회. 70년대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의원은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다고 단언한다. 78년 박정희는 강창성 의원에게 핵무기 개발이 95% 달성됐다고 말했으며 손우련 비서관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남겼다는 것이다. 81년 초에는 핵폭탄이 완성된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럼 그것을 10월 1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공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국의 안보에 걱정 없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안심시키고 내가 명예에 제대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당시 담당 부처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한다. 자꾸 나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 나한테 그 원자폭탄 만드는 거 한다는 얘기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 막 원자력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디바이스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무슨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일까? 78년 미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언이 여기 있다. 한국의 무기개발위원회 소속 전직 고위 관료의 증언에 따르면 70년대 초 이 기구에서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무기개발위원회는 실제 했던 조직일까?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일까? 무기개발위원회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 국방장관 유재홍 씨의 증언. 장관님께서도 무기개발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나요? 네, 무기개발 물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박 대통령께서 말이죠,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셨어요. 하나는 국방부는 속히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해라. 이걸 아주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회에 참석했지만 우리도 원자탄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탄마다 결국 탄이죠. 그걸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분이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무기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야심찬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착수한다. 원자력연구소에는 특수사업부를 신설, 파격적인 대우로 해외 과학자들을 대거 유치한다. 두 가지 사업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청와대 내엔 경제 2수석실이 설치됐다. 박정희를 자극한 직접적 계획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한 편의 북한 홍보 영화였다고 전한다. 당시 남한이 재래식 대포를 만들고 있을 때 북한은 70kg급 지대지 유도탄과 첨단 고속정을 자체 생산했다. 군사력과 공업화 수준에서 북한은 남한을 크게 앞지르고 있었다. 박정희의 위기의식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였다. 1969년 닉슨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내용의 괌 독트린을 발표한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세게 일자 71년 닉슨은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한다. 아주 기분 나게 닉슨이 당겨와서
군대를 뺀다는 그 말이야. 그럼 자식 하고 말이야. 아주 욕도 하시고 괘씸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김일성이가 가령 무슨 구실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도발을 했다. 자, 미군은 다 돌아갔다. 한미 방위 조약도 없어졌다.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아주겠느냐? 72년 국방과학연구소. 박정희는 미사일 개발을 서둘렀다. 그가 주문한 것은 서울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었다. 처음부터 지대지휘탄 중장거리를 가는 것이 좋으냐, 뭐 조그만 소형 유도탄으로 해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쉬운 거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저희들이 그때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결국 박 대통령이 그 생각이 결국은 뭐 처음부터 뭐 사소한 것 중간 관계 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중장거리를 가라. 한편 72년 최형섭 관리처 장관 일행은 중요 임무를 띠고 프랑스를 찾았다. 핵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원자력법을 개정, 재처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을 때였다. 한국은 프랑스 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재처리 기술 도입이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 공급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재처리 공장도 파일럿 플랜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협의가 돼서 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까지만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군사적으로 이용한 물론 우리의 생각은 있었지만 실질적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이용한 데는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재처리 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 평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재처리를 통해 원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수도 있다. 마침내 75년 4월 프랑스 상고왕사와 재처리 시설 및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기까지 한국과 프랑스 실무진 사이에는 치열한 격론이 오갔다. 재처리 순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용 수준까지 협상을 끌어올린다. 물론 우리가 그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것은 그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었어요. 근데 뭐 감출 일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아울러 핵 개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틀림없어요. 공공연히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표방은 못해요. 지금도 그 말을 하기는 좀 난처점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핵 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건 틀림이 없었고,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뒀다는 건 당시 재처리 대상을 3가지 원자로로 설정한 데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도 않았던 NRX 원자로를 여기 포함시킨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NRX라는 원자로는 타는 정도, 이게 번업이라 그래요. 이게 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핵연료를 장전하는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로를 NRX 노형에서 나오는 핵연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의도가 무엇이었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미국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 넣어서 했거든요. 재처리 개념 설계에 포함된 3가지 원자로는 경수로형, 중수로형, 그리고 실험용 원자로 NRX다. 핵무기 생산을 위한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NRX형.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한 것도 NRX를 이용한 것이었다. 같은 해 캐나다로부터 중수로 도입 계약도 체결됐다.
NRX를 구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카나다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은 그때 카나다가 자기네의 소위 산업용 원자로 그러니까 발전로를 한국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험용 원자로 NRX도 도입하고 싶어서 그 이해가 다 마무리돼 갔어요. 한국과학원 과학기술 당시 TV의 홍보 프로그램에서도 정부의 핵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식량 자원, 에너지 개발에서부터 핵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연구하고 있다. 지금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학자까지 합쳐서 한국 과학의 힘을 모으면 우리 힘으로 핵 개발이나 인공위성 발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닐 만큼 한국의 과학은 국력의 성장과 함께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72년경 핵개발 계획에 착수한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재처리 시설과 NRX 도입이 성사 단계에 와 있었다. 박정희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과학자들을 수시로 고무 격려했다.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인 듯했다. 이 무렵 주한 미 대사관. 일련의 비상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So it so happened that one of the key elements of a nuclear program for South Korea would have to be production of plutonium. And it was evident to us that the plan to purchase a French reprocessing plant would provide plutonium. So a reprocessing plant from France was a key ingredient of any nuclear program in South Korea. 서울지제 대사관에서 보낸 보고서는 워싱턴의 미 국무성을 긴장시켰다. 미 국무성은 사태를 분석하고 그 대응 지침을 긴급 타전했다. 75년 3월 4일 발신 미 국무장관 키신저, 수신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 제목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기획. 한국은 10년 내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로부터 보름 뒤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수십 건의 안건과 함께 토론 없이 1분 만에 NPT 비준안에 동의했다.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다. 한국의 핵개발 정보는 어떤 경로로 미국 측에 전해진 것일까? Well, it was late in 1974 that the U.S. government became first aware of this. Earlier in 1974, the Indians had exploded a nuclear device in the Rajasthan desert, which alerted people in the U.S. government to the dangers of nuclear proliferation 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roughout other countries. And they began looking around the world at different places to see whether there was any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one of the people who was an American official at the time told me when we got to Korea, everything fit into place. Suddenly they realized from information that was being gathered by the American embassy, largely in Seoul,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working on a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1974년) 인도의 지하 핵 실험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것은 당시까지 미국과 소련 등 일부 강대국에만 독점되어 오던 핵기술이 제3세기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의 핵개발 담당자들은 핵무기 보유가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공제적으로 큰 소리 치려면은 그래도 인도, 파키스탄 왜 큰 소리 치느냐?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75년 7월 2일 미 국무성에서 백악관에 보낸 비밀 문건. 우리는 프랑스 측에게 한국의 재처리 시설 구입을 취소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건의 효력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75년 12월 파리. 당시 한국은 상고방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프랑스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드디어 승인을 받기로 한 날 아침. 그날 아침에 제가 그때 이제 윤석근 대사로 계실 때 윤석근 대사를 모시고 불란서 외무성 차관하고 아침 9시에 서명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란서 외무성을 가려고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그건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에 외무성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그 서명하기로 한 조인을 좀 연기하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튼 좀 오늘은 못하겠다. 연기하자. 그래서 못 갔어요. 조인은 못했죠. 그러고는 그 후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재처리 기술 도입은 이렇게 좌절됐다. 드디어 미국은 청와대에 대표단을 보내 직접적 압력을 행사했다. 한국이 계속해서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차관 제공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무슨 협력도 중지하겠다. 뭐에 대한 보조도 중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 그 손해란 건 600만 달러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클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실리에 부합하느냐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안 할 수가 없죠. 국무장인가 있는데 정부가 와가지고 재처리 사업 중단할 때 난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참석했던 사람의 말은 한국에서는 애토믹 에너지에 애자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 얘기를 했다 그랬거든.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사찰을 강화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군사적 목적의 핵 개발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미 원자력 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군사적 목적은 물론이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기술조차도 전면 금지됐다. 이때부터 주한 미 대사관에는 핵물리학자 출신의 CIA 요원이 상주했다. 불시에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 시설과 연구 상황을 샅샅이 검색했다. 원자력과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미국의 감시 대상이었다. 난 절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너희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런 불이익을 주고 이런 도움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글쎄 그 비중 있는 정부 인사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내 자신도 불쾌하긴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가 조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다른 나라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써서 자기가 뭘 하겠다는데 말이지. 비서실장이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서명하는 건 나라 봐서는 그건 국치라고 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좌절감을 느꼈다.
박정희는 미국이 전면 개입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무렵 박정희의 태도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세가 한창 진행될 무렵인 75년 6월 12일, 박정희는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한국은 핵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유사시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그로부터 불과 2주일 뒤 최형섭 과기처 장관도 코리아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핵개발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걸 갖다 한다면 비밀리에 했어야 할 거고 공개해가지고 그거 수감는 거란 말이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엑스포즈 했다는 게 그게 과연 국가적인 의지가 꼭 있었겠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의심스럽고. 이 일을 너무 열어놓고 했어요, 사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인도에서 핵폭발 실험을 했고 뭐 그런 일들이 동남아에서 막 발생하고 있던 때예요.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주력을 했던 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이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 개발 의도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보안 장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했던 거죠.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돈도 다 가지고 이걸 갖다가서 테스트 앤 이발리에이션서부터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모든 걸 다 점검해가면서 뭔가면 이제 계획이 진행돼야지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이것에서 뭔가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뭐 좀 연구를 했다,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설계해봤다, 그거 가지고 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할 생각이었다면 완성 단계에 이를 때까지 철통 같은 보안을 강구했어야 오란다. 왜 박정희는 자청에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외신에 흘리고 실제보다 과장되게 핵기술력을 과시한 것일까? アメリカの在韓米軍撤退をやめさせる一つの威嚇というと変ですけども、弱者の恫喝といいますか、もし撤退するなら我々は核兵器を作るぞというそういう戦略、外交戦略を取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それは十分考えられたことだと思います。박정희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외교적 카드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핵 개발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미국과 벌인 흥정의 성과는 무엇인가? 이 무렵 슐레진저 국방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하나의 단서가 된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음을 공식 확인해준 최초의 발언이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미국은 58년 이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왔다. 박정희는 미국의 핵무기 철거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정권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의 미국을 한반도에 더 꼭 붙들어 매기 위해서 제주도를 미국의 핵기지로 제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은 중국과 핑퐁 외교를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제주도에다가 핵기지를 만드는 것을 이제 미국이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박정희 정권이 한반도를 미국의 핵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노력을 했었고, 또 그것이 안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박정희의 일관된 요구는 남한에 있는 미군 핵무기를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인권 외교로 유명한 카터조차도 이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 카터는 한국을 다녀간 직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철군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다.
박정희와 카트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감정적 언쟁은 있었을지 몰라도 군사 전략에 있어서는 큰 마찰 없이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정희 말기에 미국과 불화가 심했다는 한간의 소문은 다소 과장된 감이 있다. 당시 양국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미 백악관에서 당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비밀 메모. 북한엔 탱크가 2000대인데 남한엔 850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론 1050대라고 하던데요. 그 숫자는 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배시 장군이 그랬습니다. 1000대 이상이라고요. 이어서 카터는 박정희에게 방어용 해구산이 여전히 필요하냐고 물었다. 대답은 명쾌했다. 그렇소. 한반도의 미 지상군이 소위 단거리 핵 병기를 들여온 것이 그 이후 그걸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한반도를 완전히 미국이 핵으로 핵 문제에 관한 한 한반도는 미국 핵으로 완전히 이건 보호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재처리 시설 도입은 무산됐지만 박정희의 방위산업과 핵개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76년 1억 8천만 불을 투자해 조성한 창원공단은 방위산업을 위한 전초기지였다. 박정희는 미국 관리들에게 틈나는 대로 창원공단을 시찰하도록 권유했다. 미군 철수로 인해 남한이 공산화된다면 이만한 무기 생산기지가 모두 적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려 했던 것이다. 도입이 금지된 NRX의 차선책으로 캔두형 중수로 구입 계획도 추진됐다. 캔두 해결료를 들여올 때 그 가공시험 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기계 이름을, 명칭을 조금 위장을 해가지고, 전자용접기다. 뭐다. 이런 식으로, 시설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민한 시설들은 도입을 했어요. 캐나다로부터 들여오려는 캔두형 중수로는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었다. 77년 기공식을 가진 월성 1호기는 이렇게 수입된 캔두형 중수로였다. 7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른바 화학처리 대체 사업. 그것은 재처리 기술의 직접 도입이 무산되고 옹색하게 이름을 바꿔가며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기술 개발을 해보려는 시도였다. 과학자들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재처리 기술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좀 무리가 있긴 있었지만은 대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재처리의 부분적인 기술 개발은 가능했다고 믿었거든요. 네, 약간의 무리는 좀 있었어요. 네. 78년 9월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박정희가 주문했던 대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사정거리 180km급 유도탄. 여기에 핵무기 기술이 결합된다면 곧바로 핵미사일로 둔갑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였다. 탄두를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핵이냐, 그러면 핵개발탄이 되는 거고 핵탄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옵사 레코드를 해서 시도를 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76년을 기해 남한의 총군사비는 이미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백곰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7번째 미사일 생산국이 됐다. 박정희는 암암리에 진행해온 핵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했다. 실제로 당시 핵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 과학자들의 지배적 의견은 화학처리 대체 사업으로 진행된 토막 기술로는
핵무기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실험을 하겠어요? 실험하는 원자탄은 정말 소용없는 무기입니다. 정말 그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땐 저는 무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감시하에서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제 뭔가 하면 서로 뭔가 하면 경제가 서로 인터릴레이트 돼 있고 말이죠.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북식으로 고립해가지고 우리만 살겠다. 원자탄 하나 가지고 우리 그거 뜯어먹고 살겠다. 우리 무역도 안 하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수출해야 되고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왜 집니까? 물밑에 가라앉았던 박정희의 핵개발을 화려한 신화로 부활시킨 것은 한 권의 소설이었다. 93년 김진명의 가상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미국의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죽음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이휘소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박정희의 핵개발을 견제하려는 조직적 암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휘소 박사는 어려서부터 소문난 수재였고 차기 노벨상감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과학자였다. 그러나 핵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휘소의 관련설을 부인한다. 근데 이 친구는 핵개발하고 상관없고요. 그 소립자에 대한 전공입니다. 핵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진짜 소설이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청와대에 왔다면은 저를 만났지. 동기동창인데 박 대통령을 만났을 리도 없고요. 그건 뭐 또 하나의 쟁점, 박정희의 죽음은 미국에 대항한 핵개발 때문인가? 12.6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문서도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문서 보관소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공개되면은 좀 더 소상하게, 왜냐하면 이 이승만 박사를 축출하려던 계획이 최근에야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생각도 못했던 12.6은 그것보다는 좀 더 미국의 관련에 대한 심정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언젠가는 공표될 날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규가 미국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자기 혼자서 만나가지고 영어가 이렇게 마음대로 구사가 안 되지니까 통역관들이 좀 되지 않습니까? 본인 진술과 관계없이 그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 통역했던 사람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음모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김정일가 그걸 말하냐, 안 쓰겠어요? 해야지.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 지금도 뭐, 어떤 시민들은 뭐, LA 갔더니 뭐, 낚시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박정희의 죽음 뒤에 미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정은 박정희의 반미 성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76년 코리아 게이트 이후 불거진 미국의 청와대 도청설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박정희는 미국이라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고독한 다윗으로 부각됐다. 유신과 긴급조치의 시대, 박정희의 아성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박 대통령이 뭐 상당히 그 반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겪어본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도 그때 간디 수상도 74년에 핵개발을 핵폭 실험을 단행한 것이 그때 이제 국내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핵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그거 얼마나 장하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북한이라도 하면 통일될 때 우리가 뭘 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변 다 이렇게 핵국가인데 이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어떤 유신체제라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에서 만약 핵개발을 단행했으면 국민적 어떤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는 됐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 면은 있죠. 박정희 시대에 군사적 의도로 옹색하게 추진되던 대체 사업은 80년대 이후 흐지부지 되었지만 원자력의 산업적 기반을 닦는 데는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전국의 원자로는 모두 14기, 세계 8위의 원자력 국가다. 핵에 대한 논의도 다양해졌다. 80년대 대학가의 반미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처음으로 거리에 반핵 구호가 등장했다. 하지만 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대학가의 반핵 시위는 점차 수그러든다. 90년대 핵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시민운동을 통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핵무기와 원전 핵노출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핵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94년 북한 금창리 핵 사찰을 계기로 핵은 또 한 번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실체가 모호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한 핵은 70년대 박정희의 핵 개발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핵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또 거의 불가능하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감상적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특히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대항 무슨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 좀 이 국제적인 힘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보는 그런 어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한에서의 남한과 북한 사이 핵무기 개발 경쟁, 제철 시설 갖기 경쟁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은 가난한 약소국가들끼리요. 내부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강대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소국가들끼리 서로 그 치명적인 그 파괴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나온 문제인데 그것을 국내의 일부 그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마치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인 것처럼 민족주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박정희의 핵 개발은 위태로운 도박이었다. 목적이 핵무기 생산 그 자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핵 개발 능력을 무기 삼아 외교적 협상에 이용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 협상의 목표는 미군의 핵무기 배치. 박정희는 자주 국방을 내세웠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은 그거는 어디 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와 키스트에서 일했던 창립 멤버들은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를 갖는다. 80년대 무더기 해고로 뿔뿔이 흩어졌던 동료들이다. 저는 죽는 건데 이렇게 지금 몇 킬로 날아간 겁니까? 한 200km 날아갔죠. 지금 좀 있으면 우주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았을 텐데 말이야. 젊었을 땐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과학자의 폐기 하나로 앞만 보고 내달렸다. 자주 국방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 사실은 저는 늘 가슴에 하나 뭔가 한 것이 유도탄을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북이 지금 대포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간첩 보냈어요. 그래서 다 찍어갔습니다. 그것이 참 저는 불행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 하나를 에스컬레이트 했기 때문에 이북이 전복지도 못하면서 그 돈 들여가지고 저거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평화주의자가 돼서가 아니라 원자탄은 우리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쓰지도 못할 그 국력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왜 그걸 가집니까? 그 국력 그거에 도움 안 돼요. (70년대) 박정희에게 핵은 힘이었고 힘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미덕이었다. 적대적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 냉전 이데올로기,
그것은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유산이다.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가 지금 다 동네 다 끄잡아냈는데 저 피라면 포위를 완전히 한 거요. 얼마나 쏘는지 나오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맞은 사람은 여기서 그대로 다 죽고. 왜 그랬는지, 왜 미국 사람이 우리를 죽였는지. 세상에 어죽이란 것 같아요. 어죽. 한국은 10년 내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로부터 보름 뒤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수십 건의 안건과 함께 토론 없이 1분 만에 NPT 비준안에 동의했다.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다. 한국의 핵개발 정보는 어떤 경로로 미국 측에 전해진 것일까? Well, it was late in 1974 that the U.S. government became first aware of this. Earlier in 1974, the Indians had exploded a nuclear device in the Rajasthan desert, which alerted people in the U.S. government to the dangers of nuclear proliferation 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roughout other countries. And they began looking around the world at different places to see whether there was any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one of the people who was an American official at the time told me when we got to Korea, everything fit into place. Suddenly they realized from information that was being gathered by the American embassy, largely in Seoul,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working on a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인도의 지하 핵 실험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것은 당시까지 미국과 소련 등 일부 강대국에만 독점되어 오던 핵기술이 제3세기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의 핵개발 담당자들은 핵무기 보유가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공제적으로 큰 소리 치려면은 그래도 인도, 파키스탄 왜 큰 소리 치느냐?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75년 7월 2일 미 국무성에서 백악관에 보낸 비밀 문건. 우리는 프랑스 측에게 한국의 재처리 시설 구입을 취소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건 그 치명적인 그 파괴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나온 문제인데 그것을 국내의 일부 그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마치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인 것처럼 민족주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박정희의 핵개발은 위태로운 도박이었다. 목적이 핵무기 생산 그 자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핵개발 능력을 무기 삼아 외교적 협상에 이용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 협상의 목표는 미군의 핵무기 배치. 박정희는 자주 국방을 내세웠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다.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은 그거는 어디 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와 키스트에서 일했던 창립 멤버들은 요즘도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를 갖는다. 80년대 무더기 해고로 뿔뿔이 흩어졌던 동료들이다. 저는 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몇 킬로 날아간 겁니까? 한 200km 날아갔죠. 지금 좀 있으면 우주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았을 텐데 말이야. 젊었을 땐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과학자의 폐기 하나로 앞만 보고 내달렸다. 자주 국방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 사실은 저는 늘 가슴에 하나 뭔가 한 것이 유도탄을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북이 지금 대포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간첩 보냈어요. 그래서 다 찍어갔습니다. 그것이 참 저는 불행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 하나를 에스컬레이트 했기 때문에 이북이 전복지도 못하면서 그 돈 들여가지고 저거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평화주의자가 돼서가 아니라 원자탄은 우리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쓰지도 못할 그 국력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왜 그걸 가집니까? 그 국력 그거에 도움 안 돼요. (70년대) 박정희에게 핵은 힘이었고 힘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미덕이었다. 적대적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 냉전 이데올로기. 그것은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또 하나의 유산이다. 핵에 대한 논의도 다양해졌다. 80년대 대학가의 반미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처음으로 거리에 반핵 구호가 등장했다. 하지만 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대학가의 반핵 시위는 점차 수그러든다. 90년대 핵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시민운동을 통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핵무기와 원전 핵노출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핵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94년 북한 금창리 핵사찰을 계기로 핵은 또 한 번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실체가 모호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한 핵은 70년대 박정희의 핵 개발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핵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또 거의 불가능하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감상적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특히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대항 무슨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 좀 이 국제적인 힘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보는 그런 어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한에서의 남한과 북한 사이 핵무기 개발 경쟁, 제철 시설을 갖기 경쟁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은 가난한 약소국가들끼리요. 내부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강대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소국가들끼리 서로 그 치명적인 그 파괴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나온 문제인데 그것을 국내의 일부 그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마치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저항인 것처럼 민족주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박정희의 핵 개발은 위태로운 도박이었다. 목적이 핵무기 생산 그 자체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핵 개발 능력을 무기 삼아 외교적 협상에 이용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 협상의 목표는
미군의 핵무기 배치. 박정희는 자주 국방을 내세웠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다. 본인 진술과 관계없이 그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 통역했던 사람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음모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김정일이가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해야지. 웃기는 얘기지. 지금도 뭐, 어떤 시민들은 뭐, LA 갔더니 뭐, 낚시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박정희의 죽음 뒤에 미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정은 박정희의 반미 성향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76년 코리아 게이트 이후 불거진 미국의 청와대 도청설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박정희는 미국이라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고독한 다윗으로 부각됐다. 유신과 긴급조치의 시대, 박정희의 아성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박 대통령이 뭐 상당히 그 반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겪어본 범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도 그때 간디 수상도 74년에 핵개발을 핵폭 실험을 단행한 것이 그때 이제 국내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핵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그거 얼마나 장하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북한이라도 하면 통일될 때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변 다 이렇게 핵국가인데 이런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어떤 유신체제라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에서 만약 핵개발을 단행했으면 국민적 어떤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는 됐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 면은 있죠. 박정희 시대에 군사적 의도로 옹색하게 추진되던 대체 사업은 80년대 이후 흐지부지 되었지만 원자력의 산업적 기반을 닦는 데는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전국의 원자로는 모두 14기, 세계 8위의 원자력 국가다. 핵에 대한 논의도 다양해졌다. 80년대 대학가의 반미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처음으로 거리에 반핵 구호가 등장했다. 하지만 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대학가의 반핵 시위는 점차 수그러든다. 장미국 전선으로 90년대 핵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이게 번업이라 그래요. 이게 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핵연료를 장전하는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로를 NRX 노형에서 나오는 핵연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미국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 넣어서 했거든요. 제철이 개념 설계에 포함된 세 가지 원자로는 경수로형, 중수로형, 그리고 실험용 원자로 NRX다. 핵무기 생산을 위한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NRX형.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한 것도 NRX를 이용한 것이었다. 같은 해 캐나다로부터 중수로 도입 계약도 체결됐다. NRX를 구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카나다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은 그때 카나다가 자기네의 소위 산업용 원자로 그러니까 발전로를 한국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험용 원자로 NRX도 도입할까 싶어서 그 얘기가 다 마무리돼 갔어요. 한국과학원 당시 TV의 홍보 프로그램에서도 정부의 핵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식량 자원, 에너지 개발에서부터 핵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연구하고 있다.
지금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학자까지 합쳐서 한국 과학의 힘을 모으면 우리 힘으로 핵 개발이나 인공위성 발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닐 만큼 한국의 과학은 국력의 성장과 함께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72년경 핵개발 계획에 착수한 이후 불과 3년여 만에 재처리 시설과 NRX 도입이 성사 단계에 와 있었다. 박정희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과학자들을 수시로 고무 격려했다. 핵무기 개발은 시간 문제인 듯했다. 이 무렵 주한 미 대사관. 일련의 비상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So it so happened that one of the key elements of a nuclear program for South Korea would have to be production of plutonium. And it was evident to us that the plan to purchase a French reprocessing plant would provide 15년 4월 프랑스 상고방사와 재처리 시설 및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기까지 한국과 프랑스 실무진 사이에는 치열한 격론이 오갔다. 재처리 순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용 수준까지 협상을 끌어올린다. 물론 우리가 그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것은 그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었어요. 근데 뭐 감출 일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아울러 그 핵 개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틀림없어요. 공공연히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표방은 못해요. 지금도 그 말을 하기는 좀 난처점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핵 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건 틀림이 없었고.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뒀다는 건 당시 재처리 대상을 3가지 원자로로 설정한 데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도 않았던 NRX 원자로를 여기 포함시킨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네, 이 NRX라는 원자로는 타는 정도, 이거 번업이라 그래요. 이게 작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핵연료를 장전하는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로를 NRX 노형에서 나오는 핵연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는 게 이제 뭐 여러분이 미국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 넣어서 했거든요. 재처리 개념 설계에 포함된 3가지 원자로는 경수로형, 중수로형, 그리고 실험용 원자로 NRX다. 핵무기 생산을 위한 고순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NRX형.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한 것도 NRX를 이용한 것이었다. 같은 해 캐나다로부터 중수로 도입 계약도 체결됐다. NRX를 구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카나다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은 그때 카나다가 자기네의 소위 산업용 원자로, 그러니까 발전로를 한국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험용 원자로 NRX도 도입하고 싶어서 그 얘기가 다 마무리돼 갔어요. 한국과학원 당시 TV의 홍보 프로그램에서도 정부의 핵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식량 자원, 에너지 개발에서부터 핵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무렵 박정희의 태도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인 75년 6월 12일 박정희는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 한국은 핵 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유사시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그로부터 불과 2주일 뒤 최형석 과기처 장관도 코리아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핵 개발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걸 갖다 한다면 비밀리에 했어야 할 거고 공개해가지고 그거 수감는 거란 말이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엑스포즈 했다는 게 그게 과연 국가적인 의지가 꼭 있었겠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의심스럽고 이 일을 너무 열어놓고 했어요 사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인도에서 핵폭발 실험을 했고 뭐 그런 일들이 동남아에서 막 발생하고 있던 때예요.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주력을 했던 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으로서는 이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 개발 의도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특별한 보안 장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했던 거죠.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돈도 다 가지고 이걸 갖다가서 테스트 앤 이발리에이션서부터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모든 걸 다 점검해가면서 뭔가면 이제 계획이 진행돼야지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저 이것에서 뭔가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뭐 좀 연구를 했다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설계해봤다 그거 가지고 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생산할 생각이었다면 완성 단계에 이를 때까지 철통 같은 보안을 강구했어야 옳았다. 왜 박정희는 자청에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외신에 흘리고 실제보다 과장되게 핵기술력을 과시한 것일까? アメリカのその在韓米軍撤退をやめさせる一つの威嚇というと変ですけども弱者の恫喝といいますかもし撤退するなら我々は核兵器を作るぞというそういう戦略外交戦略を取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それは十分考えられたことだと思います。 박정희가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외교적 카드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무기개발위원회는 실제 했던 조직일까?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일까? 무기개발위원회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 국방장관 유재홍 씨의 증언. 장관님께서도 무기개발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나요? 네, 무기개발 물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박 대통령께서 말이죠,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셨어요. 하나는 국방부는 속히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해라. 이걸 아주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회에 참석했지만 우리도 원자탄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탄마다 결국 탄이죠. 그걸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분이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무기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야심찬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착수한다. 원자력연구소에는 특수사업부를 신설, 파격적인 대우로 해외 과학자들을 대거 유치한다. 두 가지 사업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청와대 내엔 경제 2수석실이 설치됐다. 박정희를 자극한 직접적 계획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한 편의 북한 홍보 영화였다고 전한다. 당시 남한이 재래식 대포를 만들고 있을 때 북한은 70kg급 지대지 유도탄과 첨단 고속정을 자체 생산했다. 군사력과 공업화 수준에서 북한은 남한을 크게 앞지르고 있었다. 박정희의 위기의식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였다. 1969년 닉슨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는 내용의 괌 독트린을 발표한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세게 일자 71년 닉슨은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한다. 아주 기분 나게 닉슨이 당겨와서 군대를 뺀다는 그 말이야. 그럼 자식 하고 말이야. 아주
욕도 하시고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가령 무슨 구실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도발을 했다. 자, 미군은 다 돌아갔다. 한미 방위 조약도 없어졌다.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아주겠느냐? 그러나 당시 담당 부처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한다. 자꾸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모르는 거. 나한테 그 원자 폭탄 그 만드는 거 한다는 얘기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제가 실무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 막 원자력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디바이스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무슨 뭐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일까? 78년 미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언이 여기 있다. 한국의 무기개발위원회 소속 전직 고위 관료의 증언에 따르면 70년대 초 이 기구에서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무기개발위원회는 실제 했던 조직일까?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일까? 무기개발위원회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당시 국방장관 유재홍 씨의 증언. 장관님께서도 무기개발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나요? 네, 무기개발 물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박 대통령께서 말이죠,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셨어요. 하나는 국방부는 속히 압록강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해라. 이걸 아주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회에 참석했지만 우리도 원자탄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탄마다 결국 탄이죠. 그걸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분이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무기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야심찬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착수한다. 원자력연구소에는 특수사업부를 신설, 파격적인 대우로 해외 과학자들을 대거 유치한다. 두 가지 사업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청와대 내엔 경제 2수석실이 설치됐다. 박정희를 자극한 직접적 계획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한 편의 북한 홍보 영화였다고 전한다. 당시 남한이 재래식 대포를 만들고 있을 때 북한은 70kg급 지대지 유도탄과 첨단 고